오늘 공부할 부분은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네모라는 수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 동그라미하고 이 세모는 네모의 약수가 됩니다 라고 배웠고요. 또 이 네모는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을 곱하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6의 약수가 1, 2, 3, 6입니다 라고 우리 쓸 수가 있겠고, 6이라는 숫자는 1, 2, 3, 6의 배수 관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10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2, 그리고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의 약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약수의 성질이 또 만들어지냐면 6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수, 자기 자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약수로 갖고 있고요. 12라는 숫자도 1과 10이라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약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성질에서 꼭 기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약수이다. 두 가지 약수의 성질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제 약수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상으로 자연수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고 자기 자신도 약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약수가 1개인 숫자는 누구밖에 안 되겠어? 그렇죠. 1밖에 안 되겠죠. 약수가 1개인 숫자는 1밖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약수가 2개인 것은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고 자기 자신도 약수가 되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게 되는 숫자가 있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특별히 약수가 2개인 수, 그것을 소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1과 자기 자신, 소수를 제외하고 4, 6, 12 등등 3개 이상의 약수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이 소수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하게 돼서 이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1에서부터 30 사이에 있는 약수가 2개인 소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1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숫자가 아닙니다. 2는 1과 2만을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되니까 2는 너님은 소수입니다 라고 하고 2의 배수는 모두 지우는 거죠. 그 다음 3으로 보면 1과 3만을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가 될 것이고 3의 배수들을 모두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숫자인 5를 소수라고 찾아보고 5의 배수도 모두 다 지우게 되겠죠. 7이 남아있고요. 7의 배수들도 다 지우게 됩니다. 10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는 소수가 더 없으니까 11을 찾아주시고 13을 찾고 26을 지워주시고 17을 찾으면 얘의 배수인 34는 없네요. 그리고 19, 23, 29,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23, 29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소수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오늘 배울 개념은 소인수 분해입니다. 앞서서 소수라는 것을 공부를 했죠. 이 소수라는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듭제곱이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쓰게 됐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을 이렇게 5번 썼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간략하게 2를 5번 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때의 이 2가 밑이 되는 것이고 곱해진 횟수인 2, 5라는 것이 지수가 됩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간략하게 쓰는 방법인데, 그 같은 수가 밑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거듭해서 곱해진 횟수가 바로 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3번 곱해졌고요. 5가 2번 곱해졌어요. 그렇게 쓴다면 밑이 2이고 지수가 3인 숫자, 밑이 5이고 지수가 2인 숫자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소인수 분해, 즉 소수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숫자를 소수라고 했고요. 인수는 우리 친구들이 약수라고 생각을 해 주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인수라는 수보다는 약수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떠한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2라는 수를 6 곱하기 2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면 12라는 숫자를 가장 작은 숫자인 2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2로 나누게 될 것이고 3이 되는 것이라서 12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이 1번 곱해져 있습니다. 3이 1번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지수는 1이 되는데 당연히 1은 생략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것이 12라는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18이라는 숫자도 한번 해볼까요? 18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누어주면 9가 될 것이고 3으로 나눠주면 3이 돼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소수들의 나누기로 먼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거듭 제곱의 형태들로 쓰는 것이 소인수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가 조금 까다로운 숫자들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라고 했는데 소수의 제곱이라고 쓰는 것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4라는 것이 2 곱하기 2의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2의 거듭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수의 지수가 짝수로 나타내는 수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소수의 제곱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해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의 제곱에서부터 우리 10의 제곱까지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11에서부터는 제곱수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1에서부터 20까지의 제곱수들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361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361이 소인수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숫자들의 제곱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문자들이 여러 번 곱해졌을 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듭 제곱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소수의 제곱수들을 미리 암기함으로써 뒤에서 나올 좀 까다로운 문제를 대처하는 팁까지 선생님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개념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약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예를 들어서 72라는 숫자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 그러면 72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라고 썼고 72의 약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72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는 약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너 얼마큼 약수를 구하는데 보태줄래?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태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아, 하나 정도는 보태줄게. 또는 2개 보태줄까? 그 다음 좋아, 3개를 몽땅 다 보태줄 거야 라고 해줄 수 있어. 또는 3한테도 부탁했어. 그랬더니 3이 나 하나도 안 보태주고 싶어. 아니면 나 3 하나는 보태주지 뭐. 그 다음 3을 2개를 보태줄 거야 라고 해주면 자, 이 값은 4하고 얘는 8 이렇게 될 거고 얘는 9가 되는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하기로 해주면 좋겠다. 자, 이쪽에 있는 이쪽의 아이들과 이쪽의 아이들을 서로 우리가 곱하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이에요. 자, 나는 1이 됐고요. 얘는 2가 됐고요. 얘는 4가 됐고요. 얘는 8 이렇게 힘을 썼어. 그 다음 얘도 3이 됐고요. 6이 됐고요. 12가 됐고 24가 되는 것 72까지 써주게 되네. 지금 칸수를 한번 세볼까? 칸수가 이 가로가 몇 칸인가요? 얘의 지수가 3인데 하나도 주지 않는 아주 야박한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몇 칸이야? 4칸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쪽에 세로는 몇 칸이 되는 거야? 3칸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어떤 수의 A라는 수가 어떻게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약수는 지수에다가 하나를 보태주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하나를 보태줘서 이게 개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12라는 것도 뭐가 돼 있는 거야? 여기 지수가 3이고 여기가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에다가 1을 보태주시고 그 다음 2에다가 1을 보태주게 되면 결국에는 4 곱하기 3 해서 12개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지수가 짝수인 수를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지수가 짝수인 거 뭐가 있어? 2, 4 등등으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 줍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울 내용을 공약수, 그다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 우리 언제 때 배웠을까?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 공약수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공약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러면 그 앞에 최대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우리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서로소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을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 써줄 것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방금 배웠었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게 될 건데, 자, 밑에 바로 얘가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것과 5의 제곱이 돼 있고, 그 다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소인수 분해에서 공통된 약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위에 있는 첫 번째 수는요, 2라는 소인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소인수가 2라는 소인수가 없으니까 얘는 공통된 약수가 될 수 없고, 그러면 3이라는 소인수하고 3이라는 소인수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공통된 약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되는 거야. 공통된 소인수 찾기 우리 한번 해봤나요? 공통된 소인수가 3뿐만 아니라 5가 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통된 소인수의 지수 중에서 작은 것을 쓰기. 얘네들을 보고 나서 공통된 소인수 얼마예요? 3이 있고요. 그 다음 공통된 소인수 5라고 먼저 써주고 난 다음에 3은 지수가 2가 돼 있고 또 2가 돼 있으니까 둘 다 같으니까 그냥 2를 써주면 되는 건데, 5는 얘는 2가 돼 있고 3이 돼 있으니까 둘 중에 2를 써주게 되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이미 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18하고 60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공통된 숫자가 딱 떨어져서 나눠준 게 2가 있지. 9가 될 거고 30이 될 거예요. 또 3으로 또 나눠주면 얘는 3이 될 거고 10이 되겠죠.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서로소의 관계가 될 때까지 지금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 공통되게 약수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2하고 3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정리를 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생님 썼고요. 나누기라는 것을 공통되게 나누는 것을 가지고 쓰는 방법, 방법도 좋고 나 방법도 좋습니다.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가하고 나 중에서 원하는 가장 편한 방법을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배울 개념은 공배수하고 최소 공배수예요. 공배수는 서로 다른 두 수 또는 세 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를 우리는 공배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공통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두 수 또는 세 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공통된 배수입니다 라고 우리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앞전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가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 그랬어. 두 번째 나는 나눗셈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각각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이 예시대로 한번 우리 써봅시다. 자,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써보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된 소인수를 찾고, 공통된 소인수의 지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작은 걸 썼잖아. 지수 중에서 큰 지수를 선택. 공통되지 않는 소인수는 그대로 써보는 거죠. 자, 볼게요. 공통된 소인수 뭐 있어? 3하고 5가 있지 않습니까? 큰 지수를 선택한다 그랬어. 근데 3은 둘 다 2니까 그대로 써주게 될 거고 5는 3을 써야 되겠지. 그 다음 공통되지 않은 소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몽땅 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까지 써주게 되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해소 공배수를 아주 멋지게 찾은 거야. 두 번째,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바로 6이라고 써줄 수 있고, 얘는 6, 3, 18, 얘는 10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그러면 3하고 10까지가 몽땅 다 서로소가 될 때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니은자를 몽땅 다 곱해주는 거야. 6 곱하기 3 곱하기 10. 자, 얘를 예쁘게 쓰면 180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예요.
공배수라는 것은 두 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바로 두 수의 공배수입니다 라는 것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인수분해,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있겠다라고 하면 이 전환까지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정리는 최대 공약수하고 뭐를 하는 거야? 활용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떨 때 최대 공약수를 쓰는지 최소 공배수를 쓰는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 문장에서 자, 가능한 한 많은 이라는 또는 가장 큰 이라는 최대한이라는 좀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문장에서 가능한 한 적게 최소한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활용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장에서 가능한 한 작게 또는 최소한이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를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는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야. 참고라고 써주셔도 괜찮겠어요.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A라는 숫자를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했어. 최대 공약수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자 소문자 작은 A, 그 다음 소문자 B라고 이렇게 많이 쓴다면 A하고 B는 서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 공약수하고 A하고 B를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라는 수는 서로소와 최대 공약수, 그 다음 B라는 수는 서로소와 최대 공약수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 정리를 한번 해볼게.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를 곱해주면 바로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입니다 라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 자, 최소 공배수 위에서 구했지. 최대 공약수하고 A하고 그 다음 B하고 이렇게 문자끼리 곱한 거고요. 이 A라는 것은 자, 얘 곱하기 얘가 될 거고 얘도 B 곱하기 G라고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두 수를 곱해버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하고 곱하고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A랑 B랑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수의 곱이 384이고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서 쓴 것처럼 두 수를 곱하면 384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게 최대 공약수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모르니까 그냥 L이라고 써주면 좋겠죠. 따라서 우리 L은 384를 8로 나눠보세요. 최소 공배수는 48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하고 두 수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앞에 단원에서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자연수를 분류를 했는데 이번 단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두 개의 수량으로 좀 구별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앞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했어요. 한 개의 인수를 1밖에 없었고 두 개인 것은 소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연수 말고도 또 다른 숫자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양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음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게 되겠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똑같이 한 칸을 가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양의 정수 그리고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수꼴이 나오지 않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반으로 뚝 잘랐어. 그러면 1을 두 개로 잘랐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또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반으로 뚝 잘랐어. 그렇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분수의 꼴로만 나타내는 것 또는 소수의 꼴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배우게 될 거고 유리수라는 단원이 나왔는데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A분의 B꼴이 될 거고 A하고 B는 정수가 되고요.
그리고 A는 뭐가 아니면 좋겠어?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별이 된다. 라는 것, 우리 지금 숫자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숫자를 구별을 했으니까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숫자의 대소 관계를 배우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거야. 수의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원점에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 0과의 거리를 우리는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기울은 이렇게 가림막처럼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거구나.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을 갔으니까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절대값은 바로 3칸 간 거예요. 라는 것이고요.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니까 걔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얘는 방향이 왼쪽인 거고 2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커지게 된대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즉,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대요. 그리고 양수끼리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 그 다음 음수끼리에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수는 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자체도 커지는 거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쭉쭉쭉 가야지 0과의 거리가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데, 음수는 그럼 왼쪽으로 가야지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러면 숫자 자체는 작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대소관계를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라고 해서 숫자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숫자가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0과의 거리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 0과의 거리가 바로 무엇이다? 절대값입니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을 가는지 그 칸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이고요. 양수는 0보다는 오른쪽, 음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항상 양수는 음수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요.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게 되는 거고, 음수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체계도 배웠고, 그 다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산을 좀 해볼 거구나. 그래서 더 센 부분들은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에 대해서 쓰는 건데, 부호가 같았을 때는 절대값의 합에 부호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부호가 다른 것은 절대값의 차이에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붙이게 된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같은 것의 덧셈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부호가 같은 것은 플러스 부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절대값, 얘는 2칸 같고 얘는 3칸 같으니까 2 플러스 3 해서 얘의 계산은 플러스 5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써주고 2 플러스 얼마?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2칸을 갔다가 자 플러스 2만큼 갔다가 다시 또 플러스 3만큼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보면 왼쪽으로 2칸을 갔어. 마이너스 2만큼 갔지? 그리고 다시 3칸을 간 거야.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호가 같은 숫자에서는 공통인 부호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지. 플러스 부호를 쓰고 절대값의 합,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 절대값의 합을 쓰면 정수 또는 유리수의 덧셈을 첫 번째 관문인 거고, 두 번째 관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부호가 겹쳐졌어요. 절대값의 차이에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지? 절대값이 큰 수.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부호를 쓰고 3에서 2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얘의 값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를 더해주게 되면 음수의 부호 쪽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주고 3 빼기 2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마이너스 2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2칸을 갔어. 그랬는데 플러스 3만큼이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3칸을 가게 돼서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먼저 쭉 해서 3만큼 이만큼 갔어.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2만큼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얘의 계산 결과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덧셈의 교환 법칙이 있는데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둘 다 같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결합 법칙은 부호가 같았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있으면 앞에 거를 먼저 더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뒤에 거를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뺄셈은 덧셈 부분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었어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플러스 2에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의 계산 결과는 부호가 다른 것에 뭐? 덧셈이지. 그러면 둘 중에 부호가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 마이너스를 써주고 3 빼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들 다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 덧셈, 뺄셈보다는 조금 더 부호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0이 아닌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할 때 라고 돼 있어. 플러스의 부호가 아니라 음의 부호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부호가 결정이 되면 여러 개의 수의 절대값의 곱과 나눗셈의 부호를 붙이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진행이 된대요. 플러스가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즉 마이너스의 부호가 짝수 개면 플러스, 홀수 개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요. 플러스 부호를 쓰고 절대값 1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는 거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3개니까 홀수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곱하기에서는 연산 법칙이 아주 중요한 게 나와. 덧셈의 교환 법칙이랄지 결합 법칙은 이미 설명을 했었지, 그치?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둘 다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결합 법칙은 동일한 부호가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앞에 것부터 곱해줘도 괜찮고 뒤에 것부터 곱해줘도 괜찮대요. 분배 법칙, 세 수 A하고 B하고 C가 되는 건데 연산 기호가 얘네들 어때? 다르지? 연산 기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곱하기라는 연산을 여기 B하고 여기 C한테 뭐 해주는 거야? 분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에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플러스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2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2하고 3하고 곱해지고 2하고 뭐하고 4하고 곱해줘도 되는 것이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14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2하고 3하고 4하고 더해서 그냥 7이라고 해도 14라고 되던데 왜 굳이 이렇게 쓸까요? 그림으로 먼저 얘네들을 설명하면 이만큼이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B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C가 된다라고 하면 A 세로에다가 가로 B 더하기 C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더해줘도 괜찮잖아.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하고 같구나 라고 쓰는 것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 왜 이렇게 나은지 우리 친구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번 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정수와 유리수에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한꺼번에 선생님 설명을 했을 때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어 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얘기할 거고 두 수의 나눗셈은 그 수의 역수를 곱해서 즉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꾼다라는 소리겠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역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 역수 관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역수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하고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역수니까 부호는 동일하게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고 분자와 분모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부호가 마이너스면 역수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1분의 2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자하고 분모하고 바꿔서 2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역수가 되겠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분수꼴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정수꼴에 있는 역수 또는
부호가 마이너스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역수를 이용한 나누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역수를 이용한 나누기니까 두 개의 부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될 거고 나누기를 뭘로 고쳐? 곱하기로 고치면 얘는 8분의 3 요렇게 플러스 16분의 9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죠. 역수를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것은 곱하기로 바뀌고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몽땅 다 섞인 부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를 우리는 세련되게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거듭 제곱이 있으면 먼저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로는 작은 가로부터 하는 거야.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의 순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그 다음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들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부할 내용들은 문자를 사용해서 숫자처럼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문자라는 것이 있지.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번에 배우게 될 거고 문자를 숫자처럼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자, 문자를 숫자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규칙이 좀 있을 것 같아. 곱하기하고 나눌셈이라는 기호를 생략하면서 우리 문자를 사용하게 될 텐데 숫자와 문자와 문자의 곱에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 숫자와 문자의 곱에 는 숫자를 문자 앞에 쓰도록 수가 문자 앞에 쓰도록 할 거고 그 다음 1하고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자의 곱에는 당연히 알파벳 순서대로 쓰게 될 거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난다라고 우리 써야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기호만 생략하나? 아니지. 나누기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A 곱하기 2 곱하기 B라고 하면 곱하기 기호를 다 생략을 하고 A를 먼저 쓰는 거야? B를 먼저 쓰는 거야? 2를 먼저 쓰는 거야? 그렇지. 숫자를 먼저 쓰고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쓰기로 했대. 1 곱하기 A는 뭐라고 쓰는 거야? 1을 생략해서 그냥 A라고 쓰는 것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것도 마이너스 B라고 써주는 거지. 이거는 약속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외워줘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0.1 곱하기 A는 어떻게 할까요? 0.A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앞에 1은 꼭 써주셔야 돼요. 같은 숫자들을 여러 번 썼다라고 하면 x 곱하기 3 곱하기 y라고 쓴다면 숫자 3을 먼저 쓸 거고 x는 두 번이니까 거듭제곱 그 다음 y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것이죠. x 나누기 y 곱하기 마이너스 5라는 것은 곱하기로 고쳐주고 얘를 분수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x분의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문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곱하기하고 나누기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들을 약속이니까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꼭 외우고 자, 예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개념에서는 식의 값과 그 다음 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네. 우선 대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대입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다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입이고요. 대입해서 나타난 계산의 결과가 바로 식의 값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값이 마이너스 2이고 y값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x 더하기 2y에 이 식의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 것이고 2가 됐으면 생략되어 있던 곱하기가 살아나면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대입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음수를 대입했을 때는 꼭 괄호로 보호를 해줘야지 계산을 했을 때 실수가 적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라고 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식의값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또는 x제곱 y도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어떻게? y 대신에 3 이렇게 써주면 얘는 4 곱하기 3이라서 얼마?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 식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대입까지 우리 알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항은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이야기한대. x 더하기 2y도 항이 몇 개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것이죠. x제곱 y는 이런 덩어리는 이렇게 곱하기로만 연결돼 있으니까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개수는 문자와 곱해진 숫자.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중에서 단항식은 항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한 다항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항은 몇 개일까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xy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상수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항은 마이너스 3x제곱 5xy 그리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총 몇 개야? 3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x제곱과 곱해진 숫자 마이너스 3이 x제곱의 개수, xy랑 곱해진 5가 xy의 개수, 상수항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거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의 제목 1차식과 그 다음 그 계산. 1차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지? 차수가 1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차수라는 것은 어떤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래요.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러면 얘는 x가 2번이니까 얘는 2차식이 돼요. 1차식이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한 개만 곱해진 것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1차식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각 항의 그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한대요. 즉 ax 플러스 b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처럼 숫자를 나눌 때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아주 새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얘는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한대. 즉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요거 보이시죠? ax,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a 값하고 이 b 값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차식의 곱셈이에요. 3 가로 열고 2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곱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3 곱하기 2가 되니까 우리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6x 15라고 써주는 거지. 또는 4x 마이너스 6 나누기 2라고 되어 있어. 4x-6이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4x하고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x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게 된다는 거야. 그럼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2a 더하기 3b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2a는 문자가 a잖아. 그 다음 얘는 문자가 b잖아. 그럼 두 개가 동류항이 아닌 거야. 얘네들은 여기가 끝인 거지. 하지만 2a 더하기 3a가 동류항이다. 그치? 2 곱하기 a, 3 곱하기 a니까 그럼 2하고 3하고 더해줘서 곱하기 a가 돼서 5a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6x 마이너스 8x 라고 돼 있으면 얘는 6 빼기 8x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라고 써주는 것, 이게 바로 동류항의 계산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동류항은 차수도 같아야 되고 문자도 같을 때만 얘네들끼리만 뭐 하는 거 우리가 더하기하고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 방정식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등식이라는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사용해서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한대요. 미지수 x를 포함한 등호를 포함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대. 방정식이라는 것과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모든 값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이야기한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지수 x를 포함한 뭐가 되는 거야? 등식이 맞지.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 될 거고 2 곱하기 1 플러스 2가 돼서 자 여기가 바로 4가 될 거고 얘도 바로 뭐가 돼요? 4가 됐지. 등호에 자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좌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가 우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어때? 두 개가 같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2 플러스 1은 2 곱하기 2 플러스 2가 되지. 자, 얘 6이 될 거고 얘도 6이 돼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거야 선생님. 지금 0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 0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0이 될 거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이 됐지.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0을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죠. 얘는 x값을 구해주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치?
그 다음 방정식은 2x-5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x에다가 0부터 대입할까요? 0을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0 빼기 5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썼는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요. 그쵸?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에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랬더니 얘는 등식이 성립을 하고 x에다가 또 2를 대입을 했더니 2 곱하기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게 되면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등식이 성립되는 특정한 값이 하나가 딱 있다. x가 1이라는 것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얘가 바로 방정식이 돼서 이 미지수 x를 포함한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참이 되는 x값을 뭐라 그런다?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등호를 사용한 식이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등식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보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주어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바로 등식의 성질이래요. 그러면 A하고 B의 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등식이 됐을 때 똑같은 수를 더해주고 똑같은 수를 빼주고 똑같은 수를 곱해주고 0이 아닌 C로 나누어 주어도 그래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바로 등식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방정식이 무엇이라는 것도 배웠고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식은 0꼴로 나타내는 방정식. 그러니까 모든 다항식의 항을 좌측으로 옮겨서 1차식은 0꼴로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항이라는 것은 그 항의 부호를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항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이 항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네요. 1차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개수를 정수로 고쳐주는 게 되게 좋대. 그리고 1차 항은 좌변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에서 정리를 한 후에 x의 개수로 나누어서 x는 수꼴로 나타난다라고 우리 이야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1차 방정식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4x 플러스 2는 가로를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4x가 될 거고 2x를 2항을 했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지는 거죠. 사실 얘네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 2x가 있잖아. 2x를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빼줘도 되겠지. 그렇게 빼주게 되면 이쪽이 뭐가 돼요? 0이 되고 모인 것처럼 여기 2x가 넘어가서 부호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항을 넘기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x 마이너스 2x니까 얘는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쓰면 x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만들어지는 것이 1차 방정식이 되는구나.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 관한 1차식은 0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예제 문제들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 자, 1차 방정식을 고르면 이 항을 통해서 1차식은 0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1번 4x 플러스 8은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4x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8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14는 0이 되네요. 그 다음 2번 3x 마이너스 6은 3 마이너스 3x니까 이쪽으로 몽땅 다 이항을 해올게요. 그럼 6x 마이너스 9는 0. 얘도 x에 관한 1차식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 3번도 보면 2x 플러스 1은 2x가 이쪽으로 이항을 했더니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서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은 1차 방정식이 아니네요. 이렇게 찾는 거네. 그 다음 4번도 보니까 5x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몽땅 다 가로 안에 있는 부호가 다 바뀌어지겠지. 4x 플러스 4는 0이라서 1차 방정식 맞겠고 5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얘는 2차식이죠. 1차식이 아니라서 3번과 5번이 우리 1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제 문제 지금 2번 1차 방정식을 푸세요.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특히나 등식의 성질 중에서도 이 항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가로를 풀어줘 2x-8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1차 방정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x는 좌변 쪽으로 쓸 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x는 2 플러스 8이 되겠지. x값은 얼마?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2번도 한번 볼게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를 풀어주면 모두 다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7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6x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6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에 0.4, 0.8, 0.2가 돼 있으니까 여기 등식에 좌변과 우변에 몽땅 다 10을 다 곱해줄 거야. 3x 그리고 얘는 8 이렇게 될 거고요. 10을 곱해줬으니까 10 여기 덩어리가 몇 개야? 하나니까 얘는 하나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2 가로 열고 x 더하기 3 소수가 정수의 꼴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는 1차 방정식 3x 플러스 8은 2x 플러스 6이 될 거고 3x에서 2x 2항 됩니다. 6에서 8 2항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4번도 볼까요? 4번은 얘는 이렇게 5분의 1, 10분의 1 다 뭐가 돼 있어? 분수지? 이 분수도 분모를 정수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에 모두 다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주면 10을 곱했어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6x는 x 더하기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6x 마이너스 x는 10이 될 거고 그러면 등식의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5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x값은 2가 되겠다.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 특히나 이 항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계속 연습을 하면 충분히 1차 방정식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수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량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것을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수량 사이의 관계를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쓰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고 난 후에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를 써야 되겠다. 그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얘기했으니까 두 짝수 중 짝수는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차이가 나는 거지?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놓고요. x에다가 2를 더해준 것이 바로 큰 수가 되겠다. 미지수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세우기. 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의 합이 26이야. x 플러스 2라는 수와 그 다음 x라는 수가 있지. 더했더니 26이 됐대요. 자,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세 번째는 방정식 풀이. x 플러스 2 플러스 x는 26이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x는 26 빼기 x가 2가 될 거고 이 x는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는데 2로 나눠주세요. 1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네 번째는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 자, 두 짝수는 14와 12가 되는데 걔네들을 더했더니 아하 26이 되는구나. 오케이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미지수 중에 작은 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12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수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문제들을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정식의 활용은 첫 번째 미지수를 구하고 그 문제에 맞게 관계식, 방정식을 세우고요. 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확인까지 해주면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들을 아주 멋지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같이 우리 공부할 내용은 자, 첫 번째 좌표와 그래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수직선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을 가운데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하고 음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수를 딱 찍었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가 돼. 이게 P점의 좌표야. 이 점이 또 Q점의 좌표야 라고 한다면 P점의 좌표는 2가 될 거고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했을 때 숫자들을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에 딱 집어서 2에 딱 집었네요. 마이너스 3에 딱 집었네요. 그것들을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호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 기호가 하나밖에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여러 개로 표현을 좀 하고 싶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상관을 해서 두 수를 짝지어서 만든 순서쌍이라는 것이 있고요. X라는 수직선, Y라는 수직선, 즉 가로하고 세로를 수직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가로를 X축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얘를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하나만 설명할 땐 수직선 하나면 되는데 두 수를 짝지어서 얘네들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주인공이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로에다가 넣는 X축, 세로에다가 넣는 Y축으로 지금 써보고요. 이 X축, Y축으로 만들어진 이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X하고 Y의 순서쌍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R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X의 자리를 먼저 쓰고 Y의 자리를 그 다음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의 자리고 여기는 Y의 자리로 표시를 하는 것들. 그러면 X축 하나만 있었던 수직선 하나만 있었는데 그 수직선이 하나가 더 생겨서 X축, 가로, Y축, 세로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두 개의 축으로 평면 위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좌표 평면은 X, 그 다음 Y의 순서쌍으로 표시를 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요번에 좌표 평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좌표 평면의 한 점은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그것에 대응하는 수를 A, B라고 했을 때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P, A, B라고 쓴다. 얘는 X의 좌표, 그 다음 Y의 좌표로 써주게 되면 A, B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X, Y에 의해서 몇 개로 나눠지게 되지? 4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4개로 나눠져서 4분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분면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보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양의 방향이에요. X는 얘가 양의 방향, 그리고 얘는 음의 방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Y쪽으로 갔을 때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양의 방향, 그 다음 밑에는 음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가 돼요. 플러스라고 쓰게 되죠. 순서상은 얘는 X 좌표를 쓰고 Y 좌표를 쓰는 것이죠.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3사분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사분면은 X는 양수이지만 Y가 음수가 돼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쓸 거예요. 1, 2, 3, 4로 우리 쓰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좌표축 위에 있는 즉 X축이랄지 아니면 Y축이랄지 얘네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은 그냥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그래프와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들이 있대. X, Y처럼 여러 가지 값이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프라는 것은 이 변수 X하고 Y의 순서상 이것을 어디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선이랄지 점이랄지 꺾은 선 또는 곡선으로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그것을 해석하면 그 그래프가 나타낸 상황을 알 수가 있대.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이 보면 얘는 X가 시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음료수가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음료수가 이만큼 가득 차 있었겠지. 0으로부터 좀 가득 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슬슬 줄어들다가 중간에 좀 안 먹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료수를 다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여기는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시간이 있어. 이 변수들 보이시죠? 시간이라는 것과 거리라는 것에서 출발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좀 쉬어서 거리가 어때? 똑같았지? 거리가 똑같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움직이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음료수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거리라는 것처럼 계속 변하는 값을 좌표 평면 위에서 나타내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번에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들 정비례라고 돼 있네. 자, 정비례에서 변수가 몇 개 있니? 2개가 있어. x하고 y가 있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가 변하는 것을 y는 x에 뭐 한다? 정비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가 된대요. 우리가 표를 그려주면 x가 선택한 y 값을 쉽게 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값이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얘가 2가 됐죠. 아, 정말 얘가 2배, 3배 증가했을 때 y값도 2배하고 3배 증가하겠네. 그 다음 얘도 관계식이 똑같이 1에서 2, 3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마이너스 2를 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자, x가 2배, 3배 냈을 때 얘도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는 모든 관계식들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하겠지. y는 2x, y는 x, y는 마이너스 2x, x. 자, 얘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x예요. x가 1이었을 때 2를, x가 2였을 때 4가 될 거고, x가 3이었을 때 얘가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써주면 얘네들을 쭉 뭐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y는 x를 하게 되면 x가 1이었을 때 1이 될 거고, x가 2였을 때 2가 될 거고, 그 다음 3이었을 때 3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 얘네들을 연결하게 됐어.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가 됐어. 자, 여기 점, 그 다음 여기 점, 그리고 여기 3이었을 때 이만큼 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그치? 쭉 이어주면 선을 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어볼까요? x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다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되는 것이니까 쭉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y는 2x였고 y는 x였어.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2x였고 y는 마이너스 x였거든요. 모두 다 어디를 지나고 있어? 아하,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당연히 점 2개만 알면 되니까, 원점을 반드시 지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점 하나만 알면 2점을 이어버리면 좋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잖아. 그치? a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으로 만들어지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정비례라는 것은 y가 x값의 변함에 따라서 똑같이 2배, 3배 x가 변화하면 y도 2배, 3배, 4배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 y는 ax라고 써주는 것이 정비례 관계식. 이 a값은 상수가 될 텐데 양수였을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음수였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 정비례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반비례를 배우게 된대. 반비례는 이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그때 y는 x에 반비례한다라고 쓰고요.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라고 쓰기로 약속했대. 그러면 분모값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x도 0이 될 수는 없겠다. 그치? x하고 y를 곱해주면 a라는 수를 일정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기 위해서 얘는 한 2개 정도만 그림을 그려볼게. 자, x가 마이너스 6이었을 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리고 6, 2, 1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으니까 얘 값은 얼마? 1이 될 거고, 그 다음 2가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점들을 한번 써보게 되는데, y는 x분의 6, x가 마이너스 6이었을 때 여기 값이, 자, 얘를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주게 되는 거지. 지금 a 값이 0보다 큰 값이었을 때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부드럽게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게 되겠죠. x 앞에 있는 위에 있는 a 값이 음수였을 때야. 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딱 보이죠? y는 x분의 a 값이 한 쌍의 곡선인데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금방 볼 수가 있겠지. 정비례라는 것과 반비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정비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ax가 될 거고, 또 반비례는 y는 x분의 a가 되는데, 둘 다 a 값이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한 쌍의 곡선입니다.
자, 요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되겠어.